가을이 유난히 따사롭던 날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몇 해 지나 얻은 금쪽 같은 내 손주, 우리 강민준이 그 녀석돌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4살배기가 되어 재롱이 한창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네 식구들도 바쁘고 저 역시 시골집 농사일에 더해 이런저런 동네 부녀회 일까지 겹쳐 좀처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모처럼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준이도 보고 싶어 하고 저희도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한번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이미 서울행 기차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가야지. 우리 강아지 보러 할미가 당장 하늘이라도 가야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큰 여행 가방을 꺼내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지요.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달콤한 밤고구마를 한 박스 삶아갈까? 아니면 볕에 잘 말린 호박꼬지를 들기름에 달달 볶아 아들 녀석이 환장하는 얼큰한 추어탕도 한 솥 끓여가고 싶고. 며느리 아이는 뭘 좋아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 입맛은 도통 알 수가 없어 그저 시장에서 가장 곱고 좋은 과일이라도 한 상자 사가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밤은 눈으로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소고기 장조림에 매콤한 멸치볶음도 한 냄비 가득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자랄까 봐 직접 담근 열무김치도 한 통 꺼내 국물을 꼭 짜서 담았지요. 우리 민준이 입힐 예쁜 내복이며 앙증맞은 모자도 전날장에 나가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 사두었고 녀석이 좋아하는 공룡 로봇 장난감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가방은 이미 터질 듯이 불룩했지만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가슴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서울로 향하는 무궁화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칙칙폭폭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위로 민준이 얼굴을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녀석 얼마나 컸을까? 할미를 보면 또 얼마나 예쁘게 웃어줄까? 3시간이 넘는 기차 여행 끝에 복잡한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니 비로소 아들 녀석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익숙한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서니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면서도 심장이 다시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할미 왔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후 열린 현관문 안쪽의 풍경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하고 반가운 소리를 지르며 맞이했지만 며느리라는 아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한 목소리로 어머 오셨어요.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거실 한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저를 보더니 낯을 가리는지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엄마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그새 또 이렇게 컸네. 할미가 우리 강아지 보려고 한달음에 달려왔지. 제가 싸들고 온 보따리들을 풀어헤치며 민준이에게는 장난감을, 아들 녀석에게는 밑반찬통을 안겨주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스마트폰 삼매경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 살가운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아니면 요즘 젊은 것들은 원래 다 저런가? 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아들 녀석 얼굴을 봐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신 며느리가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모처럼 방문했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정성껏 차려내지 않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건 달랑 흰쌀밥 한 공기,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조미김 봉지를 뜯어 그릇에 대충 담아놓은 김이 전부였습니다. 투명한 유리 그릇에 성의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저녁상이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살폈고 며느리는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입맛도 없고 해서요. 간단하게 먹는 게 속도 편하고 좋잖아요. 민준이도 김에 밥 사주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배신감과 허탈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까짓 맨밥에 김 한 장 얻어먹으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단 말인가. 아들 녀석은 제 어미가 차려준 밑반찬들을 허겁지겁 꺼내놓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제 입맛은 헬마처럼 쓰고 떨떠름하게 변해버린 후였습니다. 억지로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 결국 체기가 올라와 속이 울렁거리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소화도 안 되고 신물이 넘어와 끙끙 앓았지만 며느리는 약 하나 건네주기는커녕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만 절절매며 등을 두드려주고 물 가져다 주었지만 자식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모습에 일찍 지쳐버렸습니다. 그 길고 긴 밤, 저는 서러움과 분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이 수모를, 이 치욕을 그냥 넘길 줄 알고? 반드시 몇 배로 되갚아 주리라. 제 가슴 속에는 시퍼런 복수의 칼날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는 눈을 뜨자마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녀석이 아무리 붙잡아도 한사코 뿌리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에도 기차 안에 있는 내내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며칠 동안 며느리 아이의 그 뻔뻔하고 표덕스럽던 얼굴과 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맨밥 한 그릇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원통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무시였고 시어미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단단히 화병이 나서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가슴에는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얹힌 듯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끙끙 앓고 있으니 보다 못한 옆집 순자 엄마가 죽을 쑤어가지고 문병을 왔습니다. 평소 저와 막역하게 지내는 털아저는 순자 엄마 앞에서 그만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형님, 세상에 어쩌면 그런 일이 다 있답니까? 아무리 요즘 젊은 것들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시어미가 그 먼 길을 찾아가는데 맨밥에 김 한 장이 다 뭐랍니까? 그것도 봉지째로 툭 던져놓고 말이에요. 제 하소연을 듣던 순자 엄마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함께 분개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속도 많이 상했지. 요즘 것들이 다 그렇다지만 그건 정말 너무했네, 너무했어. 그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아주 호구로 본다니까요. 받은 만큼은 꼭, 아니 몇 배로 돌려줘서 버릇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 다시는 그런 짓 못하는 법이에요. 순자 엄마의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속만 끓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똑같이 되갚아 주어야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며느리 아이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며느리의 SNS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그걸로 자기 일상을 시시콜콜 다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민준이 사진이나 볼까 싶어 예전에 아들 녀석이 알려준 며느리 계정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는 온갖 화려한 음식 사진이며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진들로 도배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잘 차려 먹고 비싼 물건은 있는 대로 휘감고 다니면서 시어미한테는 맨밥에 김이라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저는 며느리가 평소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친구들과는 주로 어디서 만나는지, 심지어 어떤 종류의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메모하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댓글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들 녀석을 통해 정보를 캐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과 엄마가 요즘 통 입맛이 없는데 너희는 외식할 때 주로 어떤 음식을 먹니? 내 며느리는 뭘 제일 좋아하더냐? 혹시 특별히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있니? 하며 슬쩍슬쩍 떠보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글쎄요. 엄마. 지혜, 며느리 이름은 워낙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긴 하는데 특히 해산물이나 이탈리아 음식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하며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산물, 이탈리아 음식이라. 내가 아주 특별한 만찬을 준비해 줄 테니 정보 수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데이의 설정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명분으로 며느리 아이를 불러들여 복수를 실행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던 중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한 달하고도 보름쯤 뒤면 제 환갑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명분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야 마땅한 시어머니의 생일날, 그 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생일상을 선물하여 그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뿌리부터 고쳐놓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내 생일상을 내 평생의 트라우마로 만들어주마. 내가 나에게 주었던 그 맨밥과 김 한 장의 모욕감을 뼛속 깊이 되새기게 해주리라. 저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복수의 순간을 상상하며 시나리오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 것인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건넬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후련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늘한 복수심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오로지 그날만을 기다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며 기다린 지 어언 한 달, 드디어 제 환갑 생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슬슬 작전을 개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저는 가장 먼저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밝고 기대감 어린 목소리를 내었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냈어? 엄마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는구나. 네, 어머니. 별일 없으시고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오냐 오냐, 할미도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 죽겠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 엄마가 무슨 날인지 알지? 엄마 환갑이지 않니? 그래서 말인데 올해는 엄마가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 너희가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나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어떠니? 내가 아주 그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주 좋아하는 걸로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기다릴게. 응, 최대한 다정하고 기대감 넘치는 목소리로 마치 정말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역시나 제 미끼를 더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할 뻔했네요. 당연히 가야죠. 저희가 맛있는 거 잔뜩 사들고 갈게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외식이라도 근사한 데서 할까요? 녀석은 극구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욱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제 계획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됐어. 올해는 유독 내가 너희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내 손으로 직접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다. 내 엄마 환갑인데 주인공은 나 아니겠니? 그러니 이번 생일만큼은 내 방식대로 하고 싶구나.
아무것도 사오지 말고 그저 빈손으로 몸만 편히 오너라. 알았지? 며느리에게도 잘 전해주고. 민준이 볼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는구나. 이 며느리에게는 일절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어떤 암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평범하고 푸짐한 생일 초대 정도로만 여기게끔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몇 번 더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의 확고한 태도에 결국 네, 어머니? 그럼 그날 찾아뵙겠습니다. 민준이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좋아할 거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테니 말이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디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저는 두 번째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이웃들을 활용한 연막 작전이었지요. 일부러 동네에서 가장 큰 장날에 맞춰 장바구니를 두둑이 챙겨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정말 산의 진미를 준비할 것처럼 최고급 한우 등심이며 싱싱한 화러회, 커다란 대하와 전복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비싼 식재료들을 한 아름 사들이는 척 연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약간의 소품만 사용했지만 그 기세는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마주치는 동네 사람마다 제 장바구니를 보고는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장바구니가 아주 그냥 잔치상이네. 잔치상. 옆집 순자 엄마의 너스레에 저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뭐 별건가요? 다음 주면 제 환갑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는 아들네 식구들 온다고 해서 이만저만 장 좀 봐두는 거예요. 우리 며느라가 제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어찌나 노래를 부르는지. 이번에 아주 특별한 만찬을 준비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기대해도 좋을 거요. 제 말에 이웃들은 어머, 김 여사님 며느님은 복도 많으셔라. 시어머니 사랑이 아주 그냥 극진하시네 하며 부러움 섞인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복인지 화인지 그날이 돼봐야 알겠지 하며 태연하게 그들의 찬사를 즐겼습니다. 물론 그렇게 요란하게 사들였던 고급 식재료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 깊숙한 곳에 다른 용도로 쓰이기 위해 보관되었습니다. 디데이 전날 아침, 저는 집 안팎을 대청소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집은 다가올 결전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가을바람을 쐬고 아끼는 식탁보를 꺼내 다림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찬장에서 가장 아끼는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께서 혼수품으로 해주신 나전칠기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를 꺼내 깨끗하게 닦아 광을 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매만질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비정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릇들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로 며느리 아이가 경악할 모습, 그리고 제가 날릴 통쾌한 한 방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입가에는 어느새 차갑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저는 그저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화사한 빛깔의 한복을 꺼내 곱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동백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쪽을 졌습니다. 얼굴에는 옅게 분칠도 하고 입술 연지도 살짝 발랐지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새색시처럼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서슬퍼런 복수심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음을 자신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 최대한 자연스럽고 인자한 미소를 얼굴에 장착한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아들 녀석과 며느리, 그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강민준이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아들과 손주의 우렁찬 축하 인사에 저는 평소보다 2배는 더 과장된 몸짓과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강아지. 어서들 와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특히 우리 며느라기는 오늘따라 어쩜 이렇게 인형같이 예쁠까? 길에서 연예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네. 제 요란한 환대의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싫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하긴 어떤 여자가 예쁘다는 칭찬에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며 온갖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쩜 피부도 이렇게 아기 엉덩이처럼 뽀얗고 머릿결은 비단결 같을까? 우리 아들이 복도 많지 이렇게 예쁜 마누라를 얻었으니 말이야. 민준이가 엄마 닮아서 잘생겼나 보다. 며느리는 과도한 칭찬 세례에 몸둘바를 몰라 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으로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이니 분명 뭔가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까지 나를 칭찬하시는 걸 보니 분명 큰 상을 기대해도 좋을 거야 하는 은밀한 기대감이 샘솟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통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의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거실에서 민준이와 함께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었고 저는 금방 맛있는 것 차려줄 테니 잠시만 기다리렴.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 며칠 밤낮으로 특별한 메뉴를 연구하며 공을 들였다. 고 능청스럽게 말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주방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안에서는 마치 온갖 산의 진미를 요리하는 것처럼 도마 소리, 칼질 소리,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등등 각종 효과음을 요란하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을 퍼 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실에 있는 며느리의 궁금증과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슬그머니 주방 쪽을 힐끔거리는 며느리의 모습이 열린 문틈으로 보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사 시간이 임박하자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제가 거들게요. 저는 활짝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얘야. 오늘은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참이니 넌 손님처럼 편안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단다. 할미 환갑날인데 며느리 고생시킬 수 있나. 그리고 이건 아주 특별한 요리라서 내 손길이 아니면 제 맛이 안 나거든. 거의 다 됐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렴. 아마 깜짝 놀랄 게다 저는 며느리가 주방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가로막으며 주방 출입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궁금증과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표정을 음미하는 것은 마치 잘 숙성된 와인을 음미하는 것처럼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곧 식탁 위에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필살기를 날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주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자, 아범아. 얘야. 우리 민준이도 이제 식사들 하자구나. 할미가 평생의 요리 솜씨를 다해서 아주 특별한 생일상을 차렸으니 다들 기대해도 좋다.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약간의 장난기까지 서려 아마 눈치 빠른 아들 녀석은 조금이나마 감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과 손주가 호기심과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식탁으로 다가섰습니다. 저는 마치 마술사가 비장의 마술을 공개하듯 천천히 식탁 위에 덮여있던 하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식탁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의 빛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아들 녀석은 입을 해벌린 그대로 얼어붙었고
며느리 아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얼굴과 식탁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는 극도의 혼란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아껴온 자개장이 은은하게 빛나는 최고급 나전칠기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가 각자의 자리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롱한 칠기 밥그릇 안에는 마치 배곡처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 한 공기가 소복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요리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앙증맞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작은 자기종지에 담긴 까만 조미김 몇 장과 막디 맑은 조선간장 한 종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식탁 위에 그 어떤 반찬도 국도, 심지어 물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칠기 그릇과 그 위에 놓인 단출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밥과 김의 극명한 대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오직 우리 순진무구한 강민준이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와, 할머니 밥에서 진짜 빛이 나요. 김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데 오늘은 김 파티다. 신난다. 그 정막을 깨는 손주의 외침에 저는 비로소 입가에 인자하면서도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얘야, 놀랄 것 없다. 그리고 아범도 너무 놀란 표정 짓지 말 거라. 오늘 이 밥상은 내가 내 엄마의 환갑을 맞이하여 특별히, 아주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 말이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차마 제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만 불안하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도 아니지. 불과 한두 달 전에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내가 나에게 정성껏 차려주었던 그 맨밥에 김 한 장이 어찌나 인상 깊고 맛이 좋았던지. 그 소박하면서도 꾸밈없는 맛, 그 깊은 정성의 맛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내 생일상을 특별히 이것으로 준비했단다. 그때 내가 보여주었던 그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감동을 주는 그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나도 오늘 이천에서 직접 공수해온 최고급 임금님표 쌀로 한평생의 정성을 다해 밥을 지었고 완도 청정바다에서 갔다 온 가장 비싸고 귀한 김으로 골라서 차려보았다. 자, 어서들 먹으렴. 이게 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열광한다는 미니멀리즘 건강 밥상 아니겠니?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얼마나 훌륭하냐. 며느리는 제 마지막 말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 안에 분노심, 그리고 어쩌면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멍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 그리고 식탁 위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오직 제가 따라놓은 간장 종지에서 풍기는 짭조름한 간장 냄새만이 코를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통쾌함과 함께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에 대한 비장함이 제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숨막히는 정적은 소리보다 무겁고 위압적으로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오직 천진난만한 우리 민준이만이 할머니, 김 더 주세요. 밥도 더 주세요. 라며 제 몫의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그릇을 내밀 뿐이었지요. 저는 민준이의 그릇에 다시 따뜻한 밥과 김 한 장을 손수 싸서 입에 넣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할미가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김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기다렸지. 제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며느리에게는 비수처럼 꽂히고 있음을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김 한 장을 들었습니다. 그 위에 역시나 떨리는 젓가락으로 밥을 올려 입으로 가져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눈을 질끈 감고는 그 김밥을 꿀꺽 삼키려 했지만 목에 걸린 듯 몇 번이나 어깨를 들썩이며 간신히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아주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제 몫의 밥을 맛있게 먹으며 틈틈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떠냐, 며느라가. 이 김 뒷맛이 정말 일품이지? 씹으면 씹을수록 바다향이 입가득 퍼지는 것이 역시 비싼 값을 하는구나. 밥도 그렇지.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탱글탱글하면서도 어찌나 구수한지. 역시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야 속도 편하고 건강해지는 법이야? 안 그러니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가 간신히 삼키는 동작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사약을 들이켜듯 그 아이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끔찍하게 느껴지고 있을 터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보다 못해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제가 단호한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자이내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제 어미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을 테니 아마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숨막히는 식사 아닌 식사가 이어지던 중 결국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곧이어 화장실 안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끝내 터져나온 격한 구역질 소리와 함께 숨죽인 흐느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 울어라. 실컷 울고 내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거라. 내가 나에게 주었던 그 모멸감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 말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며느리는 퉁퉁 부은 눈에 해쓱해진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식탁에는 다시 앉지 못하고 거실 한쪽 구석에 못 박힌 듯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여보, 어디 아픈 거야? 하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통이던지요. 결국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한 채 거의 도망치다시피 집 현관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저는 끝까지 냉정한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텅 빈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며 식탁 위에 남겨진 음식 아닌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예상했던 대로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격앙되어 있었고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지혜가 지난번에 어머니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어머니 환갑 생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아들 녀석은 거의 울부짖듯이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하지만 그 안에 서리빨 같은 단호함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느냐? 나는 그저 내 며느리가 내 아비와 나에게 정성껏 차려주었던 그 고마운 밥상을 나도 똑같이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차려줬을 뿐이다.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그 참담하고 모욕적인 심정을 이제 아주 조금이라도 알겠느냐? 내 어미가 평생을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고작 그런 푸대접을 받으려고 나이까지 고생한 줄 아느냐? 내가 시집와서 내 할머니 밑에서 어떤 따뜻한 밥 한 술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눈칫밥 먹던 시절이 허다했다. 그래도 나는 단 한 번도 시부모님께 불손하게 굴거나 정성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 며느리는 뭐냐?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내 놈한테 시집 보냈더니 돌아오는 것이 고작 그런 대접이더란 말이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격한 반응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지혜는 아직 어리고 뭘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며 며느리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더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리다고? 27이 어린 나이냐? 그리고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어린 짓이냐? 배우고 가르치면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내 며느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경고일 뿐이다. 만약 다음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 며느리에게 똑똑히 전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제 단호하고도 서슬퍼런 경고의 아들 녀석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힘없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분노와 허탈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생일 저녁 식사 이후 며느리에게서는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만 중간에 끼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지혜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 밤 울기만 해요. 잠도 못 자고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며 며느리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며 제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밥 못 먹고 잠 못 자는 것이 그리 대수더냐? 나는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며칠 밤낮을 알아누웠었다. 그까짓 잠 못 자는 것 가지고 엄살은? 그리고 내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왜 직접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지 않고 너를 시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지 저는 매번 냉정하게 아들의 호소를 잘라버렸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의 배필이고 민준이 어미인데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한다니 마음 한구석이 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며느리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독하게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인물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 사는 제 딸,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는 시누이가 되는 그 아이였습니다. 딸은 평소 주말이 아니면 좀처럼 시골집에 내려오지 않는데 평일 오후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니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복잡하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올케한테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아침에 올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거의 뭐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던데. 엄마가 자기를 미워해서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내쫓았다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엉엉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야? 딸아이는 대뜸 저를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날의 일을 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받았던 푸대접, 그리고 제가 며느리에게 되갚아준 특별한 생일상에 대해서 말이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딸아이의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하는 듯 싶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언가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다. 엄마. 올케가 나한테 한 얘기랑은 좀 다른데? 올케는 자기가 어머니 생신상 차리려고 며칠 전부터 장까지 보러 다니며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입맛이 없다시면서 상을 다 뒤엎고 자기를 구박하면서 내쫓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저것이
저것이 어디서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둘러댄단 말입니까? 제가 상을 뒤엎었다고요? 제가 며느리를 구박하며 쫓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이가 감히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내가 언제 상을 뒤엎었으며 언제 그 아이를 구박해서 쫓았다는 게야? 아이고, 이런 억울하고 기가 막혀 터질 노릇이 있나.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 아이는 분명히.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며느리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날의 진실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올린 허영심 가득한 사진들, 그리고 아들 녀석을 통해 파악한 며느리 평소 행실까지 덧붙여서 말이지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다면 옳게 정말 너무했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상에 맨밥이랑 김이 다 뭐야. 이건 누가 봐도 올케가 잘못한 게 맞네.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엄마, 내가 올케한테 전화해서 똑똑히 따져 물어야겠어.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거짓말까지 해. 딸은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전화할 기세였지만 저는 딸을 말렸습니다. 됐다. 내가 나설 일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만 신경 쓰거라 하고는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그 뻔뻔한 거짓말에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내가 그렇게 결백하다고? 그렇다면 내가 내 가면을 벗겨주마. 저는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하도 억울하다고 난리라는데 뭐가 그리 억울한지 내가 직접 한번 내일 당장 내 며느리 데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너라. 단, 이번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친정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오도록 해라. 사돈 대면을 통해 시시비비를 똑똑히 가려야겠다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 녀석은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우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아들 녀석은 며느리와 함께 사돈 어른, 즉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대동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부은 눈에 헬쑥한 표정이었고 사돈 어른의 표정 역시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에 마주 앉게 하고 싸늘한 시선으로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돈 어른까지 오시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며느리이자 사돈 따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어서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제 며느리 말로는 제가 자기 생일상을 다 뒤엎고 온갖 구박을 하며 쫓았다고 하던데 그게 과연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사돈 어른은 이내 딸아이의 역성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오해는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혜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혹시라도 사부인께 말실수나 행동실수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사부인께서도 그날 너무 심하게 아이를 다그치셨다고.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렇게까지 몰아세우면 애가 주눅 들어서 어찌 시집살이를 하겠습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돈 어른의 그 말은 마치 모든 잘못이 저에게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고 며느리는 그 뒤에 숨어 더욱더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지금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제 며느리가 어리고 철이 없다뇨. 나이가 27이면 엄연한 성인이고 한 아이의 어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제 며느리를 다그치고 몰아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제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혹시 따님이 사돈 댁에 귀한 손님으로 방문하셨는데 집안 주인이 저녁상에 달랑 맨밥 한 그릇에 김 한 장만 내놓는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때도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랬겠지 하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겠냐는 말입니다. 딸의 교육은 제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돈 어른께서 먼저 제대로 시키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서리빨 같은 일침에 사돈 어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앉더니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또 다른 연기는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제 발치에 엎드려 서럽게 울며 용서를 비는 며느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아이의 눈물이 과연 악어의 눈물일까?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의 눈물일까? 한편으로는 이쯤에서 그만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까지 그릇된 심성을 뽑아내고 버릇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후자를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당장은 알 길이 없구나. 좋다. 일단 내 사죄를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냥 용서해줄 수는 없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만 나도 너를 진정한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겠다. 제 말에 며느리는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일말의 희망 같은 것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엄숙한 목소리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2달간 매주 주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손으로 직접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상하게 요리하도록 해라. 매주 금요일에 내가 너에게 메뉴를 알려줄 것이다. 그때 내가 가져온 음식의 맛과 정성을 보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하는지를 판단하겠다. 만약 2달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빠지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을 가져온다면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너를 내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제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조건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네, 어머니.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녀석과 사돈 어른은 제 조건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저와 며느리 사이의 문제였고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신성한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혹독한 시어머니 입맛 맞추기 대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말, 며느리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가 미리 주문했던 갈비찜과 삼색나물을 커다란 반찬통에 가득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듯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데인 상처 자국도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맛보았습니다. 갈비가 너무 질기구나. 양념도 내 입에는 조금 달고 잡채는 면이 너무 불었고 기름기가 많아서 느끼하다. 시금치나물은 너무 데쳐서 물렀고 도라지는 쓴맛을 제대로 빼지 못했구나. 저는 일부러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먹을 만한 부분까지도 칭찬의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제 냉정한 평가에 며느리는 움츠러들면서도 신경 써서 만든 음식에 대한 허탈감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 어디 한번 기대해보마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2번째 주말, 며느리는 제가 주문한 해물찜과 버섯들깨탕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음식 솜씨가 나아진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해물찜은 콩나물이 너무 많고 해물이 부실하구나. 간도 너무 맵기만 하고 감칠맛이 부족하다. 생선은 너무 바싹 구워서 살이 퍽퍽하고 들깨탕은 들깨 향이 너무 약하구나. 이런 식으로 매주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풀이 죽어 돌아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중에는 유명 요리 학원에 등록해서 한식 조리법을 배우고 밤에는 인터넷 요리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뒤져가며 제가 내준 주제의 음식 레시피를 연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을 통해 간간히 전해 듣는 며느리의 그런 눈물겨운 노력에 제 마음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 아이의 저런 지독한 근성과 오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저쩌면 정말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쉽게 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저는 항상 어딘가 부족한 점을 찾아내 지적했고 결코 만족스러운 칭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며느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갈 무렵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가장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메뉴를 내주었습니다. 바로 제가 평소 가장 좋아하지만 웬만한 식당에서도 제 맛을 내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닌 토란대 들깨탕과 더덕구이, 그리고 홍어 삼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과제를 듣고 잠시 얼굴이 굳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은혜, 어머니?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마지막 주말, 며느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숙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신이 만든 음식들을 제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토란대 들깨탕은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었고 더덕구이는 향긋하면서도 새콤달콤한 양념이 완벽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삭힌 홍어와 돼지 수육, 묵은지가 어우러진 홍어 삼합은 전문 음식점 못지않은 훌륭한 맛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모든 음식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제법 먹을 만하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음식 맛을 보니 알 것 같다. 수고했다. 며느라가 이 며느리는 참고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 자리에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그동안의 고생과 서러움, 그리고 마침내 인정을 받았다는 기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와 저 사이에 드리워졌던 두꺼운 얼음벽이 아주 조금은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달간의 혹독했던 시어머니 입맛 맞추기 미션이 끝난 후 며느리 지혜의 태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말 하나하나 조심스러움과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는 듯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노력하고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다고 해도 과거의 상처와 불신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사라질 리는 만무했지요. 우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들 녀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심하게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 타고 한달음에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치는 저를 아들 녀석은 괜찮아요, 엄마. 일단 집에서 해열제 먹이고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지혜가 밤새 간호하고 있어요. 하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핏기 하나 없는 해쓱한 얼굴로 민준이 옆을 뜬 눈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축 늘어져 숨소리조차 가쁘게 내쉬고 있었고 이마에는 물수건이 올려져 있었지만 열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본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버머니 어서 오세요 하고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짠하던지요. 저는 다짜고짜 민준이 이마부터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당장 병원으로 가야겠다. 이러다 애 잡겠다. 애 잡겠어. 제가 발을 동동 구르자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민준이가 이렇게 아픈가 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순간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애미야, 내 잘못이 아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다 이렇게 아프고 크는 게야. 너무 자책하지 말 거라. 너도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간호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서 들어가서 눈 좀 붙이거라. 민준이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제 뜻밖의 따뜻한 말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와락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울었던 날들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인 저를 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까지 말이지요. 특히 그날 제가 처음 아들네 집에 방문했을 때 맨밥에 김만 차려드렸던 것은 정말이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지 절대 아기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저 아이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 아이도 나름의 힘든 사정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애미야?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이제 다 괜찮다. 다 괜찮아. 다행히 민준이는 그날 밤 고비를 넘기고 다음 날 열이 많이 내리고 기운도 조금씩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거실에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고 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되었던 깊은 상처들,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동안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사과했고, 며느리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 또한 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했던 부분에 대해 하지 못하며 이제는 진심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보듬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앙금과 오해가 완벽하게 사라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강물에 마침내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틈 사이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새싹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슴 벅찬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실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봄날처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며느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정성껏 준비해 오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좋아하는 찻잔이나 스카프 같은 작은 선물들을 건네며 제 마음을 녹이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서툴고 어색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알기에 저는 더 이상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나무라는 대신 따뜻한 미소와 격려로 화답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시어머니로서의 연륜과 지혜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살림에 서툰 며느리에게 저만의 특별한 요리 비법이나 살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기도 하고, 민준이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며느리에게는 따뜻한 조언과 함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애미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지금처럼만 민준이 사랑으로 잘 키우고 내 몸 건강 잘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야. 이 제 말에 며느리는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며느리가 민준이 손을 잡고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저번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 얼큰한 동태찌개랑 구수한 청국장 맛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도 그 비법 좀 전수해주면 안 될까요? 저도 이제부터는 남편이랑 우리 민준이한테 맛있는 집밥 많이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처럼요. 그 말에 저는 얼마나 기쁘고 대견했던지요. 우리는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나란히 서서 동태찌개와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제가 재료 써는 법부터 양념하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쳐주면 며느리는 마치 어린 학생처럼 진지한 눈빛으로 제 말을 경청하고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도란도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예전에 그 아이에게 느꼈던 미움과 서운함, 그리고 어색함은 어느새 사르르 사라지고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 마치 친정어머니와 딸처럼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따뜻한 애정과 끈끈한 유대감이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맨밥 사건은 우리 가족 사이에서 웃지 못할 전설이자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가끔 며느리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어머니, 제가 그때는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그때 저를 그렇게 혼되게 혼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며느리로 살았을 거예요. 하며 멋쩍게 웃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와서 그런다고 내가 그때 속상했던 게 다 풀리는 줄 아느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착한 며느리가 되었으니 그걸로 됐다. 하며 퉁명스럽게 받아치지만 속으로는 대견하고 감격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의 통쾌했던 복수는 단순히 미움을 되갚아주는 차원을 넘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 뼘 더 성장하며 더욱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니 이만하면 성공적인 복수궁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살다 보면 다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하는 날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마당 평상에 앉아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민준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옆에는 아들 내외가 서로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고 있고 저 역시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잔잔한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밉다 곱다 해도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면서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우리 가족의 앞날에는 분명 오늘 이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찬란한 날들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